안데르센이 안데르센의 전기를 보면은 전기는 다른 거나 진짜 그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고 외로운가 봐요. 그 미야자 김치의 화산탄 그 배고 맞죠 배고 혼자하고 따돌림 당하는데 별로 안 외로워하잖아요. 자기 따돌린 애 이렇게 걱정해주고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은데 많은 사람? 아까 연하쌤 분석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누굴 만났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혼자야?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딱 된 거죠. 포착이 된다. 어, 그래서 어쨌든 허무한 세상에서 뭘 붙들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음, 그런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일단 수정쌤의 돌아오셨습니까? 시간이 됐나요? 수정쌤의 요정의 정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 이제 나무 이야기의 앞부분까지가 이렇게 여행을 한다. 그 다음에 현실 부정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봤고, 두 번째는 요정이라는 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영혼. 영혼을 가지고 수정생이 보신 것처럼 안데르센이 감정의 주목을 되게 많이 한다. 감정, 뭐 질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기 욕망도 있고, 이 감정의 주목을 많이 한다라고 써주신 수정쌤의 글이 좋은데요. 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로 제가 바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동화나 무문자 사회의 신화를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가 돌과 함께 있는 나, 오선민이라고 불리는 나, 지금 밤나무 앞에 있는 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느낌이 오시죠?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선민아, 선민아 이렇게 불리는 거는 선민이 어떤 존재야? 이 어떤의 내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는구나. 나를 조건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건이 나한테 걸려 있죠. 누군가는 오선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는 선민이라고 부를 때 이게 이 나를 느끼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지만 핵심적인 나 이렇게 안 가고 그때그때 다른 나예요. 이런 부분을 이반 일치가 살려가지고 중세의 유럽 사람들은 몇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었어라고 합니다. 그 몇 개의 언어는 뭐냐면 프랑스 불어 도고 이런 게 아니고 상인의 말, 엄마의 말, 그 다음에 뭐 A 동네 사람의 말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이렇게 엑기스적으로 나는 내 개성은 뭐고 내 욕망은 뭐야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건과 함께 복수적 자아를 느낀다라고 이반일치가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학자마다 근대의 기점을 어디를 보는지는 되게 다른데요. 이반일치는 13세기까지로 쭉 보더라고요. 왜? 그런데 뭐 안데르센 지금 우리 같으면 지금 이게 19세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수성이 달라진다. 그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그 감정 자기를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그러니까 그 수정쌤, 불안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는 코드? 요거는 수정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제 말씀드리면은 연애를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연애가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여섯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때는 뭐 연애라도 좀 해라라든지 뭐 그런 거 못 느끼면 뭐 되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아니 그 끝사랑 이런 프로는 제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그 연애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 책 좀 보자. 아직도 연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가 있어요. 돌싱 왔다 갔는데 또 해 또 해 또 사랑해 그만해 이제 이게 적어요. 근데 이게
그 연애나 이런 게 타자랑 직접 만나기 때문에 정서 확인이 좋은 코드일 뿐이죠. 근데 제 요는 그런 걸 느껴야 나를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불안한데도 그걸 느끼면 불안을 느끼더라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나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영쌤의 글을 좀 더 밀었는데 요는 지금 이 정서가 불안하다는 걸로 자기를 느끼는 코드가 안데르슨이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근대적인 거죠. 감정이 그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맥락에 따라 다른데, 오늘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은, 감각은, 상대적이고 외부 접촉적인 거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일반적으로 쓴다는 건 되게 관계적일 때 씁니다. 감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이게 감각이죠. 외부 공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감각적 존재라는 거는 관계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존재인 거죠. 오늘은 가을이구나. 오늘 입동이에요. 이제 추워지는구나를 느끼는 나. 그러니까 나를 느끼다라 그래도 감각적 차원에서 느끼는 건 다 반응적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인 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쨌든 간에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외적 요인에 대한 그게 불안도 외적 요인으로부터 옵니다만 그 정서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기 때문에 외부 관계랑 무관한 방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코드. 그럴 때에 이 암데르센이 정서 주목에 되게 많이 하는데 불안, 공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뭡니까 불만족 이런 거죠. 불만족 아까 그 해죽쌤하고 연하쌤 얘기를 이런 건 다 조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이게 아니고 불만족 자체, 그다음에 뭐 두려움 자체, 불안 자체 이런 걸 붙들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되게 내향적인 주체화의 코드. 그럼 어떤 생각이? 요거는 선생님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이게 그 일반적인 건데 어떤 정서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화 홍련전 같은 거 보면 막 속상하긴 해. 근데 그게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동화의 주인공 이게 예를 들면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엄마 계모 구박받고 막 안 좋잖아요. 안 좋겠지. 근데 그게 문면으로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 불편함과 이런 게. 여기는 지금 정서가 되게 강화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정서가 강화돼 있고 근대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그 언어랑 또 언어 개념의 발견이랑 또 연관이 된다고 하셔서 정말 제가요. 예, 궁금. 언어요. 좀 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얘기해 주시면. 근대에 이런 정서를 쓰는 언어들이 많이 분화가 된다. 어, 그렇죠. 감정을 둘러싼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많아지는 거. 그리고, 그런 그 배경이 되게 궁금해요. 아, 왜 그럴까나. 아, 왜 그럴까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 어쨌든 뿌리 뽑힌 존재로 자기라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야 할 때 관념적으로 마음, 이런 걸 이제 붙들어서 자기라고 하는 거를 구상해 나간다. 앞 거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요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아까 연하쌤의 글인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동화 속 주인공들이. 그런 것은 이렇게 뭔가 뜨끈뜨끈하게 아는 섬을 많이 느끼는데도 되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혼자 죽는 것 같고,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것 같고, 그걸 안다면 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가 되게 고독한 정서들을
뭐 정서들이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걸 이제 이야기나 동화로 크게 한번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정의 정체라는 제목이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이게 제목을 보면은 제목만 딱 보면 애니미즘 같은데 아니다. 요 부분을 이 수정 쌤의 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연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문제작은 연극인데요. 연극 부분에 일단은 옥현 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중요한데요. 지금 이 두 작품을 옥현 쌤이 붙이셨잖아요. 붙일 때 어, 잘 붙여야 돼. 잘 붙여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가 제기돼. 해숙쌤이 주목하신 주인공이 올레 있잖아요. 올레. 올레는 네, 네. 올레는 어디서 봐? 그죠. 탑 위에서 보죠. 올레는 하늘에서는 안 보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데에서 제일 높은 데서 보잖아요. 올레 높은 데서 보죠. 올레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은, 자, 이게 이 분석을 할 때 조건 자체에 주목을 하면 재미있죠. 원래 탑지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요렇게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살고 있죠. 이제 그냥 그 구조적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 요게 자 이게 참 공부해 볼 만한데요. 내려다보다라는 거를 그냥 어 진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다는 게 어떤 걸까요? 혜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내려다본다라는 게 관조하는 건데, 관조한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기를 어 떨어뜨려서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거, 그런 생각. 이게 제일 재밌네요. 그 보다를 둘러싼 동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다본다라는 거는 관조랑은 그게 이제 이 정답이 없고 그냥 제 느낌에는 관조는 동일자리. 같은 지면 위에서 강 건너 불 보듯. 왜냐하면 그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도가 같다 할까요? 나는 저기 없어. 이런 게 이제 관조. 근데 관조는 내가 가만히 있고 앞에 게 이제 막 지나가는 거죠. 이런 느낌. 근데 내려다보다. 좀 더 가시면 어떠시면 내려다보다는 해석인데 관찰하는 걸까요? 관찰한다? 네. 자, 계속 그 공부가 이건데 관찰하다는 건 또 뭐냐?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관찰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프란스 드발 같은 영장류 학자가 그 동물원에서 침팬지를 관찰합니다. 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대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음, 관조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음, 이 대상 저 대상이 지나가. 혹은 완전 무관해. 그냥 뭐 이런 영어도 뭐 루켓이 있고 C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주위에서 하나를 보다가 관찰이면 관조는 뭐 얻어 걸리는 걸 좀 본달까? 음, 근데 지점으로서는 이제 뭐 동일 그러니까 그 위상이 같달까? 근데 내려다보다입니다. 내려다보다. 좀 더 해주세요. 음, 내려다보다. 누가 내려다봅니까? 음. 심판자 혹은 나를 음, 근데 그냥 지금은 그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나를 우리 중에 재단하거나 그렇죠, 심판하거나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게 같은 보는 건데 내려다보는 거는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보면 이게 이제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 어른이 애들보다 그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저러다가는 다친다. 제가 저러다가는 안 된다. 저러면 또 뭐 살이 찌겠구나. 막 이래 위에서 이 경과 추이가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죠? 내려다보다는 거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본다 이런데 올해가 시인이지 않습니까? 내려다본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네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걸 하나 들고 그래서 연극은 뭐냐면 굳이 말하자면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기도 한데 무대가 좀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입니다. 지금 이 부위는 꼭대기 탑층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이게 이제 글을 쓸 때 비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는 장면을 붙이기보다는 어떤 걸 지금 작품 두 개를 함께 얘기할 때는 조건을 맞춰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숙모라는 작품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차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안데르슨이 저건 얘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할 때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핵심 조건이. 그런데 이거는 죽음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끝에 뭐 죽기도 하지만 그 숙모가 이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높은 데 있는데 그건 내려다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려다보다라는 게 동화에 똑같이 있는데 그게 같은 건 아니에요. 숙모는 왜 내려다보는 게 아닐까요, 해석생? 만약에 연극이라는 게 바라보는 시점이 위를 바라보는 거라면, 그거를 약간 이상향으로 생각하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든지, 약간 시점이 우월하게 바라보는 관점일까요? 좋네요. 자, 제가 좀 더 갈게요. 연극을 숙모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핵심은 연극을 안 가려요. 음, 그러니까 특정한 연극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승무는. 그죠? 연극이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발레하는 애도 아, 저런 것도 재밌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승무는 지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런 걸 가지고 숙모가 위에 있긴 하지만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숙모는 그냥 이런 연극, 요런 연극, 요런 연극 이런 게다 재밌어져. 그래서 올려다본다라는 거 1차적으로 학생님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맞고, 근데 그걸 실제로 점검해보면 좋은 건 따로 없네. 연극이면 다 되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선에서 올해가 보는 것하고 숙모가 뭘 보는 거는 각기 다른, 그러니까 작품마다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연극도 작품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파노라마처럼 아니면 여행을 하듯이 요런 데는 저런 데, 저런 데는 저런 데를 올해는 그래도 결국 이런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셈이고 숙모는 결국은 없어. 연극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음, 같은 보다지만 좀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숙모가 진짜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거는 카프카에게서 배운 겁니다. 카프카도 연극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카프카가 연극에 관심을 둔 거는 자, 이거예요. 굳이 말하면 진짜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훌륭한 배우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배우인데 아, 나는 저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럼 배우 아니지. 어떤 때는 악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아이가 되었다가 뭐 김태리 배우가 요새 정년이가 인기라면서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 그리고 제가 아니 미스터 선샤인의 걔야? 아니야. 아니, 같은 얼굴인데 저런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김태리는 없는 거잖아요. 배우 김태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극의 메타포를 카프카는 진짜는 없다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에 살든 농업사회에 살든 뭐 무문자 사회에 살든 다 연극이야라고 하면은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너무 붙들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극을 본다는 게 다, 아,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카프카도 그렇지만 옳고 그르고의 판단을 안 가지는 모티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게 이제 여기서 연하쌤의 글이랑 만나는데 이 연극이 연극 자체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비판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연극이 숙모가 독신녀예요. 자, 연하쌤의 글에 따르면은 이 안데르센이 가족의 범위를 안 넘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가족이랑 척을 져 예술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기 자리 독신이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예술과 가족이 완전히 대비되고, 가족을 가진 사람은 연극이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누가 이 전체 이야기를 전달하냐면 조카가 전달하잖아요. 아무튼 이상하게 지금 안델센이 전체 장치가 다 액자 구조를 쓰네요. 자, 연극이 있고, 연극을 바라보는 숙모가 있고, 숙모를 바라보는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상자 구조를 쓰고 기차도 칸칸이 가고 뭔가 요런 식의 구성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에서 숙모를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모의 933쪽에 자, 여러분이 나의 숙모를 안다면 참 재미있을 것이다. 숙모는 참 매력적이다. 아름답진 않지만 다정하고 상냥하며 지금 이제 책을 우리 많이 읽었으니까 저는 이게 뭔 말이야? 다정하고 상냥하다는 게. 어,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엇보다 풍부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숙모는 희극 속에 나올 법한 인물이다. 웃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나가 숙모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으면 있으면 이 나는 삽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두 작품에서 보다를 가지고 위치를 따져야 되는데 숙모는 연극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 올레가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 내려다보는. 숙모 좀 웃긴다.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 그러면 자, 이게 재밌죠? 희극을 아니까 이 화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조카. 숙모의 조카는 비극도 아는 거잖아요.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레가 여기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그 안데르센이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 문단에 숙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연극은 나의 학교야. 그러니까 숙모가 지금 연극은 학교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것 중에 그 교과서 만들어주는 그 어른 있잖아요. 이 그림책인데 사실 역사 교과서. 야, 학교야, 학교야. 그런데 내 지식의 근원이지. 역사, 지리, 인간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연극에서 배운 거. 이런 게 재밌는데 연극은 가짜잖아요. 아, 이게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를 배운 게 아니고 가짜를 진짜로 배운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울었다. 나는 배우를 안다. 그 다음에 934쪽에 가면은 너무 재밌다, 일단.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재밌다, 그냥. 숙모는 지금 그런 거예요, 숙모는. 숙모는 고대는 고대대로 재밌고, 중세는 중세대로 재밌고, 어떤 스님은 스님대로 재밌고, 어떤 상인은 상인대로 다 재밌어, 이런 건데. 자, 그게 이제 화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긴 일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934쪽에 숙모는 연극밖에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시선이 재밌죠. 이 화자한테는 연극 말고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좀 근데 복잡한데 숙모는 첫 딸기가 나왔다고 신문에 실렸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숙모의 세계에서 이게 이제 숙모인데 굳이 말하자면 숙모는 가족 싫어해, 신문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도 싫고 신문도 싫고 그냥 안 맞고. 자, 그래서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숙모는 가을에 관심이 있는데 새 작품이 올라오기 때문이지 가을에 관심 있는 건 아니다. 사과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다. 딸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숙모는 극장이랑 가깝냐 멀냐 이런 게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오켄쌤 보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구경해야 하는 거야. 이거지 이거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구경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뭐 그냥 호기심으로 본다죠. 구경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관조한다. 그러니까 그 좀 차이를 가지고 공부하면 더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냥 남이 사는 게 호기심거리야. 그래서 관조보다도 호기심하면서 학생 어떠십니까? 그냥 저게 네. 호기심거리야. 이게 관조거리가 약간 아니고. 관음적인 흥미?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어, 네, 그런 걸로 보셨어요. 그냥 그 네네. 이웃을 훔쳐보는 것들도 사실은 몰래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네.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네. 있는 존재로서 그를 관찰하는 거를 재밌어 하고, 근데 네. 그거를 따라하거나 뭔가 여기서 좀 학교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1번은 자, 그냥 관조하다보다 구경거리다 하면 좀 더 생각이 더 드시죠? 그리고 관조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 좀 느긋이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구경거리는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는데 그냥 단순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이나 어떤 지식이 그냥 재밌거리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 짤 보듯이 숙모가 지금 쟤는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나 남의 인생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배운다라는 뉘앙스도 있고 근데 승무는 극장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933쪽에 숙모는 극장에서 안방으로 연결된 연락선을 가지고 있다. 거의 이렇게 이제 극장이랑 집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숙모 935쪽에 이 사람이 맨 꼭대기층에 관람하는 걸 몇 사람에게 허용했는데 그건 이제 고위층이고 그런데 이 35쪽에 그 네 번째 문단에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막이 내린 뒤에 배우들이 하는 행동과 표정인데, 요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 숙모가 재미를 보는 게 뭐냐면은, 그 특별석에서 요거 뭐 먹다가 이렇게 굶고 있는 장면인데 빵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너무 웃기다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 그냥 이 안데르센을 내려놓고, 극과 극 사이에서 배우의 얼굴을 보는 것을 되게 흥미로워한다라고 다른 작품에 있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배우 말고 이 배우의 그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리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배우가 작품과 작품 사이에 집에서 뭘 하느냐 봤더니 아, 너무 막 이렇게 어때 보인다. 그러니까 그 배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환상 말고 실제라는 건 이렇다. 근데 숙모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연극처럼 보인다죠. 숙모는 지금 세상 전부를 그냥 단순 흥미거리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연극처럼 까르르 본다. 이제 문제가 돼서 폐쇄가 됐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가면, 숙모는 핀제이 씨랑 약간 대립해요. 그래서 이제, 숙모랑 핀제이 씨가 이 작품에 대립해. 핀제이 씨는 뭐냐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추구해가지고, 이 이제 93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핀제이 씨가, 아니, 저 연극 만든 사람 다 혼나야 된다고. 심판대에 가면은 고생을 할 건데, 계단을 만든 사람은 그런 계단 같은 거 올라가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틀렸다는 거죠. 진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핀제이 씨랑 숙모가 대립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핀제이 씨도 자기가 진짜 연극을 봤대. 아, 이 작품은 제가 이 되게 안데르센이 좋자고 썼는데 복잡하구나 생각을 한 게 숙모도 연극 지상주의자고 핀제이 씨도 연극 지상주의자예요. 이것도 연극이다. 진짜는 연극이다. 아, 그러니까 연극 지상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는 뭐고 연극은 뭐야? 이런 게 이제 제가 약간 이게 헷갈리는데 이런데 안데르센한테는 최소한 올레라고 할 수 있는 조카한테는 다 연극이죠, 연극. 연극이다. 올레 이제 내려다본다. 그래서 숙모가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었는데 불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되게 그 이런 모티브 되게 많아요. 극장이 불탄다. 아니 시네마 천국도 극장이 불타잖아요. 그게 극장이 그냥 불탄다 그 자체가 어떤 이야기적 장치로 되게 상투적인 거죠. 극장이 불탄다의 상투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해숙쌤? 어떤 소설에 극장이 불탄다. 이런 게 있다. 여기도 극장이 불탄다. 보통 생각하면 그게 허무였던 것들이 약간 그렇죠, 네네. 발화돼 버리는 것처럼. 예. 그렇죠. 네. 항구가 불이 탄다. 그럼 뭐가 남아? 진짜가 남아. 음, 이런 거고. 자, 시네마 천국 같은 경우도 영화관이 불탔어. 그때부터는 이 소년이 이제 신분의 차이인 사랑,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사는 이 영화광의 꿈 이런 게 이제 현실이 오잖아요. 딱 거기서부터 영화가 2부로 나눠가지고 극장이 불탄다 하면은 현실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극장이 불탄다는 거는 환상은 환상일 뿐 이런 거죠. 환상은 환상일 뿐. 근데 여기서는 불이 타는데 극장 안 없어져. 불이 꺼져.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라 이렇게 갈만한 그 클리셰를 쓰는데도 아니 아니야 환상은 중요하고 남아 이렇게 또 갖고 오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고 숙모는 여기서 심지어 배우처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된 부츠로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 탄 듯이 요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 환상이 무너지면 실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환상이 무너졌을 때 본인이 배우도 아닌데 연극을 연출해 버려. 본인이 배우가 돼 버려.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 문제작인데 숙모가 환상 또 환상 또 환상 이야기 또 이야기 또 이야기 이게 팍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요 불 탔을 때 숙모는 배우가 돼봤어요. 요 해석 어떠십니까? 요 해석 옥현생 어떻습니까? 숙모는 배우가 돼봤다. 이 장면이 재밌긴 했어요. 그렇지. 뭐 문도 닫히고 옆방으로도 못 가고 뭐 뛰어내려야 되고 어. 장안에 신고 네네네. 아니 너무 이렇게 코미디처럼 앞부분 얘기하잖아요. 이 되게 희극 배우 같다. 되게 음, 희극이다는데 실제로 희극을 본인이 연출을 했어. 그래서 숙모는 그리고 자기가 연기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음, 좋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심심할 때 배우를 불러. 그런데 이 배우가 음식을 막 먹어 치워. 그래서 소녀가 막 이렇게 먹는 거를 숙모가 뭘 하냐면은 그 소녀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소녀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먹는 장면을 보는 거죠, 숙모가. 아, 제가 저렇게 먹는 걸 보니까 저런 연극이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거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런 다음에 숙모는 아, 그것 또한 재밌었겠다. 그래서 숙모가 내일 공연은 뭐지? 그러니까 숙모한테는 이 작품이 죽음이 없다. 숙모는 안 돌아가신다. 숙모는 죽을 때까지 옥현쌤의 그런 심판인데 숙모는 지금 심판자가 아니고 또 다른 재밌는 거, 또 다른 신기한 거, 요런 거, 그다음 뭘 또 보고 싶다. 근데 그 보고 싶은 게 판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역할도 재밌겠구나 하잖아요. 자, 제가 옥현쌤 숙모가 가난한 애한테 동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옥현쌤이 미리 가진 선판단이에요. 근데 숙모는 가난한 애를 경멸하진 않았어요. 불쌍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걔를 뭘로 보냐면은 걔를 가난하다고 본 게 아니라 걔는 그런 역할을 했구나로 보는 거잖아요. 숙모는 똑같아 시종일관 역할로서만 어떤 대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하고 싶은 거는 숙모가 얘가 불쌍한 애로 동정했어야 된다는 옥현 선생님 판단 이전에 숙모는 누구라도 배우러 봐. 그러니까 어떤 고관 대작도 배우러 봐. 음, 그러면 고귀하다고 해서 존경하거나 그 앞에서 비굴한 게 아니고 거기도 너도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걸로 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하튼 충무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해서 노처녀에게 남긴다. 종교다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 종교 이런 부분 심판자일 수도 있는데 요 작품은 제가 이렇게 저의 정리는 숙모는 심판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러니까 동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칭찬할 필요도 없어. 그다음에 잘못했다고 야단칠 필요도 없어. 그게 연극을 보는 자의 시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조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랄까 뭐 좋게 말하면 공평한 시선이죠. 음,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에 숙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카가 있기 때문에 조카가 지금 그런 걸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작품을 풀어보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냐면 이 안데르센이 이제 이런 숙모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네네네. 얘기했을까 숙모의 네네네. 삶을. 아, 네네. 그러니까는 안데르센의 입장에서 좀 심판자의 눈으로 얘를 본 거 네네.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죽음을 뒤에다 갖다 붙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심판을 한다는 게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옳고 그름다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좋고 나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거는 상과 벌을 주는 거죠. 단어의 쓰임이. 그러니까 선하거나 악한 거죠. 옳고 그른 거죠. 근데 이 심판자가 웃기다 이랬거든요. 숙모가 웃기다 한 거잖아요. 음, 숙모는 희극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심판을 한다는 거는 너는 틀렸어. 너는 잘했었는데 너는 웃겨예요. 이거가 심판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제가 그 아주 세게 말씀드리면 안 맞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 해숙쌤은 틀렸어. 이거랑 해숙쌤은 웃기셔. 이거랑 다르죠. 음, 저의 주장에 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살아도 되나? 하는 거 아니라 안데르센이 이 숙모가 숙모, 아니 그 숙모 이 야단치면 안 웃기고, 되지. 네. 이야기 안에 이야기잖아요. 음, 걔를 두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면 안 되고 걔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잘 썼냐 못 썼냐라는 그거는 가질 수 있는데 숙모를 두고 너 그러면 안 되는 아니 숙모는 이 박스에 있잖아요. 이 박스를 보고 있고 여기 있고 오켄 쌤은 여기 계시네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숙모는 내비둬야 돼 숙모는. 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면 이 안데르센이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저러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일 경우에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읽힐 수도 있고, 그럼 숙모는 죽는 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내일 또 뭐 있을까? 아니,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또 뭘 볼까? 거기는 뭐 어떤 연극을 할까? 이런 거예요. 숨은 지금 중단 없는 연극에 있다는 걸 조카가 보고 있고, 그건 웃긴 거다. 그러니까 조카에게는 비극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음. 요런 그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제가 문제 삼으면서 한번 가볼까 오늘 준비를 한 건데, 연하쌤 어떠십니까? 가족과도 관계가 되고. 그럼 숙모는, 저희가 안데르센에서 얘기했던 계속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자기 관심만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네.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열려있나, 열려있는. 아, 관심이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그래도. 위산도 주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아. 아, 좀 더 네, 네네네. 관심이 나에서 좀 더 세상으로 열려있는 거. 그냥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감정 얘기하시면서 감정이 나고 이제 나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자존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쟤는 자존감이 낮아, 쟤는 자존감이 높아. 그러면 특히 그 연애 프로 얘기할 때 댓글에 보면 쟤는 자존감이 높아서 뭐 아, 자기 그래요? 다른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잘 알고 뭐 그래요.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높고 막 이런 판단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자존감이 높다 낮다. 그 자기에 대한
그 여기서도 이제 자기 객관화 뭐 이런 거를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숙모? 그럼 저는 조카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다는 거랑 숙모가 이렇게 그냥 관심이 많다, 호기심이 많다, 구경을 한다는 것과 또 독자로서 판단을 한다는 것과 이 자화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숙모가 아니, 이게 재밌는 건데요. 숙모가 연극을 가지고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냥 오선민 같으면 그런 걸 갖고 배웠다라고 안 해. 이거는 뭐냐면 숙모가 배웠다라고 하는 말의 레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독자가 갖는 배웠다의 레벨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야 이제 이 텍스트가 분석이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 이제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라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숙모가 그나마 내향적이진 않죠. 숙모는 바깥만 보죠. 그 요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근데 진짜 바깥만 봤냐면은 이런 걸 바깥을 본다고 할까? 그러니까 바깥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미야자와 겐지처럼 내 머리 위에 이끼, 내 옆에 있는 나무, 바라보미 초등학교의 걔네 이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요두 개를 그런 거에 바깥을 본다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있달까? 그 다음에 함께 산달까? 이런 게 계속 철학이 되는 과정이 바깥을 본다라는 말에 내포로 내가 미야자와 겐지 동화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핵심 말씀하신 것처럼 관조인 것 같기도 하고 구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연하쌤 그거죠. 지금 우리 다 된 거죠. 바깥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때려 보잖아요. 다 바깥을 보는 거지. 뭐 캄보디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바깥을 보지. 빠니보트를 따라서 저 남극도 가지. 그런데 그때의 바깥을 본다는 건 뭘까? 혹은 어떤 수도성이 절에 앉아서 깊은 명상을 할 때 그는 안을 보지. 그런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인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요까지 해서 말을 내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숙모가 보는 바깥은 어떤 바깥일 것 같습니까? 거기 저는 숙모가 이 채널 돌리는 기분이었어요, 채널. 이 리모컨 들고 계속 다음 채널 뭐가 있나, 다음 채널 뭐가 있나, 유튜브에 흠뻑 빠져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유튜브는 자기 또, 물론 뭐 취향만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 연아 쌤 어떤 생각이? 유튜브 요즘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아까 그 진짜를 말하셨잖아요. 진짜랑 가짜. 뭐 진짜는 뭘까? 그렇다면 뭐 책으로 본 건 또 진짜인 건가?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탑지기가 원래가 본 건 진짜인가? 이런 생각. 원래가 본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 차원에서는, 뭐, 여기 진짜란 단어는 없죠.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원래 차원은, 어, 이거저거 다 보는 자리잖아요. 이거저거 다라고 하는, 어, 뭐, 실체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조카는 희극도 보고 비극도 본다. 숙모는 뭘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는 숙모가 뭘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많이 보는데 이거는 다 희극적이라는 거예요. 숙모가 하는 모든 게 다 희극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희극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 간파되는 데에 올레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진짜 가짜 요거는 이 작품에서는 진짜는 없는데 그런데 요 위상학적으로 다 보는 애가 존재한다 이런 게 있고
안데르센 동화 내려놓고 보통은 소설이나 이런데 연극이 나오면은 아, 그건 무대 장치일 뿐이야. 그건 그래서 왜 그 니체가 가면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비유를 쓰면 보통 문학에 아, 그 사람 그게 겉모습이 그래. 이거 가짜인데 진짜 얼굴은 딴 거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끝내 가면밖에 없어. 진짜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비유로. 근데 요 작품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환상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요 작품인 경우에 환상인데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숙모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냐 진짜냐보다 요거 말고 다른 걸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점에서 요 작품도 가져갈 수 있고 요까지 해서 지금 안데르센이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한다 근대적인 문제나 주체적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안데르센이 요런 방식으로 요번에 이제 제가 본 거는 독특하게 계속 겹상자 구조로 뭘 짜고 그러면 수정쌤 영혼은 어디 있냐면 그 올레가 시인이잖아요. 시인에게 물어보라 그러고 정령을 보고 그러니까 영혼이 정령은 이 단계에 있는 거고 시나 동화는 이 모든 걸 다 본다 뭐 이러는데 이게 진짜 가짜 뭐 리얼하고 항상 요 얘기는 지금 붙여서 얘기하기는 지금 제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그런데 요 작품은 요렇다. 요까지를 해보고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유리쌤? 뭐,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삶. 죽을 때까지 구경거리를 찾아다니고, 또 그런 게 너무나 현대적이어가지고, 아유, 뭐, 너무 현대적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아, 그럼 현대가 지금 퇴행적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네네. 그, 구경거리, 를 쫓아다니고 막 뭐 드라마 광이 되고 어떤 스포츠든 드라마광이네. 뭐든 어떤 시즌이 돼야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연극을 한 편으로 안 되고 다 그 시즌 내에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되는 게 이제 매니아 같은 그런 거고, 또 좋은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 그 영화 배우의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막 사진 모으고 이런 팬심 같은 것도 막 생각이 났고요. 근데 그 정말 진지하게 하거든요.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그 모든 노력과 삶. 그, 그래서, 아유, 현대적이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시즌 문화도 엿보인다. 가을이 되면 딸기가 아니고 가을이 되면 새 연극이 올라온다. 이런 도취 상태. 안델슨이 진단을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요런 부분도 오고 여기서 이제 그 연극이나 오픈 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뽑으면. 그래서 여기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숙모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서 유리쌤의 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쌤의 이슈 읽어주세요. 이 공학 형태학 이게 이제 아주 좋은데요. 실제로 요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 안데르센이 정서를 되게 많이 강조했다. 그 다음에 되게 주체성 같은 거를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생태라는 단어는 그 자연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화에서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동화에서 그 숙모가 나는 공부를 잘해라고 말하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공부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인데 생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생물학적이고 구체적인 이 장면 같은 거죠. 자, 장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터와 페터와 페러를 돌아가면은 그 이걸 그러니까 생태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태적이라고 하면
똥을 싸면 그 똥이 거름이 되고, 거름이 된 다음에 지금 진짜 농사를 안 짓고 몰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그 비료가 되고 곡식을 익히고 이런 구체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주고받음의 과정이 있어야 생태적이다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이제 제가 그 키워드가 아주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예를 들면 902쪽에 파이터라고 하는 애가 도적이 되고 싶은데 예술가가 됐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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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한 거는 걔가 접시꽃에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접시꽃은 산만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태적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화학 반응, 물리 반응, 그 다음에 접시꽃의 인접항들 간의 관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접시꽃의 다른 어, 그 생물적 모습의 변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접시꽃은 산만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아주 관념적인데요. 접시꽃 여름은 성질이 더럽다. 아니 그 어디를 끊어가지고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 요런 부분 같은 거는 관념적이고 903쪽에 보면은 어 그 페르 같은 패턴은 미나리아 제비 속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피부가 노랗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터 같다.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리아 제비의 사계 이런 걸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페르는 자꾸 평범한데 얘는 분별이 있다. 이게 그리고 산책을 좋아한다. 얘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지금 어떤 독자에게는 이게 너무 관념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설명하는 말 있잖아요. 관념적인데,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에, 아니, 우리가 보기에 어떤 꽃이, 어떤 벌이 산만해 보이는데, 그 벌 자체의 생태적 조건,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몸에 따르면 산만하다는 단어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거 이제 저의, 그 율쌤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인데, 율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요. 왜 생태학을 떠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태학이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꽃만을 비교했을 때는 관념적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직관적이고, 왜 호두를 먹으면 뇌 모양이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연관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접시꽃은 막 지저분하게 자라니까 얘 머리가 이렇게 산발을 했어. 이렇게 접시꽃을 떠올린 그렇죠, 거고, 그렇죠. 데이지꽃은 네네. 너무 흔하게 밟히는 꽃이니까 애가 자꾸 평범하고 맞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미나리아 네네. 제비는 노란 진물 같은 게 나오니까 애가 이렇게 베며 뭐가 노란 게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들으면 누구나 이 꽃을 안다면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생태라고 하는 말이 동화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과 그 개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안데르센에게는 지금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신화 생태학이라고 할 만하거든요. 레비스트루스가 소개하는 신화학의 동화들은 정말로 벌이 어떻게
나고 죽는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벌이 변태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깊이 관찰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만 나와도 이 벌이 놓인 숲이 보여. 요롱자는 점에서 동화가 생태적이다라는 거는 이거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 있고, 근데 안데르센이 요 부분을 어떤 모티프와 연결된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제가 주목한 거는 길러지다입니다. 길러지다. 이게 민족문학론인데요.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성질이 있어. 그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덴마크 사람인데 뭐 노르웨이 사람인가요? 뭐 그거 그 종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덴마크에서 길러지면 요렇게 돼. 사람이 한국에서 길러지면 저렇게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문화가 사람을 결정해. 요런 것처럼 그 문화가 언어로 되고 이래서 요 동화가 제가 유리쌤의 글을 읽고 오히려 동화 민족학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연의 차원에서 보면은 어, 좀 다르죠. 요런 의견은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민족학이다. 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동화 민족학이라는 거는 이제 민족이라는 범위를 설정해서 그 민족 네네. 안에서 길러지면 이러이러한 성격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사실 이제 생태계는 그거보다는 넓은 범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민족이 처해 있는 생태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네. 시대적으로 더 이상 미나리아즘이나 접시꽃을 볼 수 없고 습지를 다 매립한 환경에서 그 민족은 또 어떤 문화를 갖게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그게 있을 것 이제 같아요. 핵심. 예. 그래서 민족 문학은 다 우리 한민족이라잖아요. 이런 겁니다. 뭔 소리야, 그게. 한이, 공식 선생님이 그 근대성 비판을 하시면서 아무리 봐도 한이 없는데,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정신적 성질을 찾는 거죠. 원래는 토착적인 그 성질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신표상으로 다 가져간다. 이런 게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생태가 민족보다 유리쌤 범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범위가 더 크다고 유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가 민족보다 범위가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이 동화가 동화 생태학에 제가 다 내려놓고 동화 생태학에 적합한 동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유쌤 떠오르시죠? 어떤 동화가 대충 연상이 되십니까? 어, 이제 이, 이 파이터 페르 이 동화 전체가 동화성 생태학이다라고 설명하지는 못했고, 이 개별 그 삼형제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왜 옛날 얘기에서 자꾸 황새가 애들을 데려왔다고 하지? 유럽 사람들은? 그게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그 네. 황새가 데려왔나 보다. 뭐 그랬는데, 그럼 데려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지? 했더니,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곤충들이 없고 바람이 어떻게 하고. 근데 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에게 가까이 올 때, 그 전에 바람이 작용하고, 뭐 벌이 네, 작용하고, 아까 네,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꽃을 심어? 라고 했는데 꽃도 필요한 것이었어. 네, 그리고 그거 좋네요. 예, 습지는 냄새나고 벌레 꼬여. 근데 습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모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네네네. 보여주는 옛날 얘기라는 게 너무 좋았어서 생태계 네네네. 말을 뭐 네, 우겨넣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쓰신 글은 요 미나리 요 세 사람이 어떤 꽃 위에 누워 있었냐인데 지금 아픈 그 부분 늪지다. 거기가 생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세를 더 가져가시고 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지금 윌쌤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해보고
우리가 못한 작품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간판 날아다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간판 날아다니는 얘기. 그 간판 날아다니는 얘기가 이 제목이 뭐던가요? 찾으셨나요? 120번이고 180쪽이요. 884. 아, 진짜 우리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5천, 880? 아, 아, 네. 후풍은 간판을 안고 달린다. 이 제가, 어, 그, 뭐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한 작품씩 뭐 정리하자 이랬는데 잘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과제에는 없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거가, 그러니까 간판이 이렇게 껍데기인데 폭풍이 불어가지고 다른 데 갖다 붙여진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극 같기도 하고 기표와 기의 관계도 그게 이렇게 붙이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 그 환상적이라는 게 뭘까, 배치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차주전자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차주전자. 거기도 보면은 주전자가 이렇게 깨지는데, 깨지는 걸 가지고 똑같은 것이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주전자가 말하면서,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흙 감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줘서 그래서 저는 요 풍이라든가 차주전자가 연극에 대한 얘기랑 함께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그 민요의세에서 죽은 자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의 고국에 대해 얘기하게 만드는 뭐 요런 거. 그래서 민요의 새가 민족 영웅을 노래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새라고 하는 게 원래 산자와 죽은 자를 매개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이런 표상으로 많이 쓰여서 솥대 있지 않습니까? 솥대 그런 거라든가 새가 연결자인데 여기는 민족 영웅의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진딧물 이 동화에 녹색 옷을 입은 작은 병사들 동화에 동화 할머니가 사물을 올바르게 불러라라고 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제가 이게 갑자기 지금 그렇게 환상을 강요를 하셨는데 동화 할머니는 개미들의 젖소나 장미나무의 부대가 아니고 진딧물이라고 해야 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화나 영혼이 이렇게 훨씬 더 중요해 이런 포인트 같은데요. 사물을 올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동화 레벨 이제 굳이 말하자면 올레 레벨 있지 않습니까? 올레 레벨. 그러니까 그 동화나 시나 이런 게 올바름을 또 얘기한다. 그래서 동화는 현실 위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난장이 요정도 나와가지고 정원사 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좀 대립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그 다음에 파이터 페터 페르 이거 별의 아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 아니 이거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지금 얘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온 하울의 어릴 때인데요. 하울이 어릴 때 이게 유능한 마법사인데 별똥별이 소멸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 마법사 애한테 네가 나를 품어 이래서 죽지 않을 거야라는 욕망을 가진 별똥별이 하울의 심장을 들어오는 얘기가 이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따로 앞부분에 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읽을 때 그 별의 아이 요런 모티프 이 미야자키 하야가 요거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이 내려온다 그게 다 생명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읽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새 중에 황새 제가 지난 주말에 청주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 황새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세종에 가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얘가 애를 어떻게 물어올까 싶을 정도로 되게 뭐 그렇던데 새는 크고 그 다음에 죽음. 간직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와서 미야자와 겐지는 순환하는 운명이단데 안데르센은 심판의 이미지를 좀 많이 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지기 아들 보고 구마경고를 찾게 된 건가 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문지기 아들이 훌륭한 건축가가 되잖아요. 건축가가 된다는 건데, 그, 제가, 선생님들 보셨겠지만, 에밀리 엄마가 약간 좀 지루해 하잖아요. 평소에 좀 늘어져 있다가 이 딸이 유명한 사람 뭐 귀족을 만나고 오니까 이제 좀 활기를 찾고 이런 부분도 재밌었고 여기서 예술이 승리하는데 요 작품이 우리가 읽었던 거랑 다르게 남녀가 만난다. 이게 좀,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제 누구 하나 죽겠거니. 근데 안 죽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둘이 같이 산다. 이래서 이게 이런 화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대부의 그림책. 요거가 기름등과 가스등이라고 해가지고 기름등은 각자의 힘만으로 불을 밝히고 가스등은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기름등이 전달하는 거는 아까 이렇게 한 편 한 편. 그래서 올레 맞죠? 올레가 내려다보듯이 하나하나 보는 거고 가스등은 모두가 알 만한 이야기. 그래서 요 대부의 그림책이라는 요 작품은 동화 기름등하고 기름등이 전달하는 이야기, 가스등이 전달하는 이야기, 장르적으로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고민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기름등, 가스등, 뭐 다른 거 포함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옥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 그 숙모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스모, 네네. 네네. 아니, 현실에서도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현실감 없고, 자기 네네. 주관만 네네, 이런 그런 사람이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그리는 또 다른 있잖아요. 네네, 예, 숙모. 예, 숙고가. 그러니까는 뭐,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숙고가 죽지 않았다든지, 뭐, 네네,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없다든지, 네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 동정이라든지 시비가 없다든지, 네네네. 시비가 그게 없다든지 이제 좋네. 어떤 다른 선을 그리기는 하는데 그게 맞나? 뭐 이런 제가 자꾸 아, 심판처럼 만나틀리나 이런 그게 거에 맞고, 예, 예, 거기서 존 데리슨 이걸 왜 썼나? 거기에서 선생님이 판단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한 거는 이제 이 숙모는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네네, 판단을 안데르센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쓴 건데 네네. 음, 쾌락을 추구하면 왜 안 되나요? 거기서 네, 오퍼생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요까지 이제 계속 가면은 되는데, 그, 제가 본 거는, 안데르센은, 그러니까, 가스등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 진실이 중요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숙모 있지 않습니까? 숙모는 그냥 작품적 진실을 다 존중한 거예요. 살인마가 나오는 연극이든, 사기꾼이 나오는 연극이든, 소가 나오는 연극이든, 개별 연극은 그 자체로 다 재밌어. 그러니까 개인적 진실을 보고 간다. 보편적 진실에 대해서 안데르센은 말하지 않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역사 얘기 있잖아요. 대부의 그림책. 이게 그 자체로 누가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거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스등하고,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 그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차원에서는 좋은데 어떤 차원에서는 안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네네네네네네. 네네. 숙부가 시비를 가리지 않는 거는 알고 싶으니까. 아니 숙부가 시비를 아, 가리지 않는 거는 약간 뭐 가짜를 진짜로 배워서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 저한테는 좋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옥현 선생님의 말씀이,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게 어떤 맥락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죠. 그거는 자기가 심판자가 안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제가 선생님들을 유쌤은 이래서 좋고 뭐 유리쌤은 저래서 나쁘고 이런 게 안 한다고. 고유하게 그 문제와 그 삶에
제가 좋아하는 정숙한 세일즈 거기 보니까 김성령 배우가 각자의 마음에 짊어져야 될 사람들 안 보시죠? 저 많이 보는데 같은 그 드라마에는 각자 짊어질 무게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배우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시비를 가져가야 되죠. 그게 맞죠, 맞죠, 맞는데 자 그거를 살렸을 때 그 생각 뭐 더 했는데 저 지금 여기 또, 생각 제가 더한 게 있는데요.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이전까지 안데르센 이전의 동화들은 민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는 선악을 되게 강하게 쓰는 거예요. 백설공주 그러니까 계모처럼 하지 마 하는 거잖아요. 계모는 반성을 안 하는데 동화는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계모는 안 돼. 근원적으로 생각해 이런 게 있는데 안데르센은 그냥 웃고 말죠. 그래서 오케이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동화의 역할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담이나 이렇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교훈과 상관없이 사는데 이야기 자체는 교훈을 준다. 안데르센은 끝까지 어, 올레가 사실 뭘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동화의 이야기 역할을 안데르센이 고민을 하고 산업화 시대에 기차가 달리는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 이야기의 역할을 안데르센이 좀 협소하게 가져갈수록 환상의 차원에서 각자 나름의 진실이 있어 요 정도는 되게 나이브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켄 쌤의 해석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해죽 쌤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첫 부분에 저희가 나눴던 여행이나 또 숙모의 연극, 인생, 어, 이런 부분들이 안데르센 동화에서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그 동화를 보면서 뭔가 심판하거나 아니면은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계속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안 하려고 하면서 또 자꾸 하게 되는 뭔가 글을 쓰면서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기 처지를 굉장히 그 동화, 인생이나 여행 연극을 통해서 많이 바라보지 않았었을까, 안데르센이 그런 거를 뭐 비유라든지 뭐 이런 우화 형식으로 쓰면서 그런 얘기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네. 좋네요. 그런데 글을 쓰는 우리 있잖아요. 오선민, 최옥현, 최소정. 이 사람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죠. 지금 옥현 선생님이 이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평가의 위치랄까, 의미 부여를 꼭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유리쌤 오늘 어떠십니까? 동화생태학? 아,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재미라는 말도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와, 진짜 웃기다. 막, 낄낄낄 이런 재미도 있지만, 뭐, 너무 흐뭇하게 재밌는 것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재밌었지만 빨리 휘발됐으니까 다른 재미를 찾자 이런 재미도 있고 한데, 네네. 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근데, 예, 그렇지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동화를 읽게 된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정말 저는 종잡을 수가 없네. 이게 참, 이제 이 작품만 보고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알아내거나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탑지기 올레보다 더 높이 보면서 막 그렇죠. 기술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난 그냥 믿고 싶다. 혹은 이 말이 맞다고 믿고 싶다라든지, 그냥 재밌게 읽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요거를 작가도 느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 거를 우리가 또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모습을 그러니까 동화를 지금 유리씨 말씀해 주신 게 동화를 읽는다는 게 진짜 뭘까? 이런 거에서 장르에 대한 기대,
뭐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하쌤 어떠십니까?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글 쓸 때 판단과 평가, 의미 부여를 안데르센에게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또 오늘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읽으면서는 너무 우리 지금 시대상을 너무 반영해 주고 있고, 진짜 우리가 안데르센은 저는 뭐 잘하면서 그렇게 막 읽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나의 무의식과 제 주변 사람들 무의식에 이렇게 다 깔려 있는지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글은 지금 그 아주 뿜뿜 잘 쓰고 계십니다, 모두. 그래서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되고, 오늘 우리 반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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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주에는 읽으면서 그 이사가는 올레도 그렇고 몇 장면이 앞에서 뭔가 언급됐던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네네.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전집 이 배치가 음, 그 시대의 아, 이 발표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아, 들긴 했는데 네네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뭔가 이게 연작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 그 전체 순서대로 읽 겁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이렇게 장편으로 읽는다면 아, 네네. 예, 장편으로 읽은다면 이 그 아까 선생님 말했던 민담과 동화의 차이에서 그 보편성을 덜 추구한다고 할 때 네. 그럴 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네네. 것과 같이 한번 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까지 하고 지금 주신 주제는 엄청나게 큰 주제예요. 그런데 안데르센이 보고 있던 그 시대 분위기는 소설가의 시대가 거의 다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데르센은 자기를 동화를 쓰는 사람이라고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민담은 옛날 이야기로 다 넘어갔어. 작가라고 하면 이제 소설가예요. 그러면 뭐 안데르센이 이거 북유럽 쪽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얘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불란서 작가들 뭐 영국 작가들 많이 알죠. 그런데 나는 동화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수험생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 분이 경쟁하는 예술의 장르는 이게 근데 소설인데 근데 너무 소설 같죠.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의 문체나 장르를 선택하는 점도 볼 수 있고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안데르센 같아요. 동화 인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문제도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좀 더 생각하면 좋겠고 저는 유리쌤의 동화 생태학 좀 더 만약에 유리쌤께서 안데르센의 생태적인 점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유쌤이 보신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쌤이 찾아주신다면 이건 되게 빛나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안데르센 거의 이런 방식으로 얘기 안 되는 작가가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